안녕하세요. 북한 바로가기의 문동입니다. 북한을 흔히 럭비공에 비유하는데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북한 바로가기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북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는 인터넷 뉴스 데일리 NK의 박인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선 시간에 북한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했는데요. 이름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 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투표나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예, 절차상으로 법률적으로 북한에도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쉽게 우리처럼 정치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국회와 약간 비슷한 최고인민회의에 들어가는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격인 각 지방인민위원회에 들어가는 대의원을 뽑는 또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중앙 대의원을 선출을 하고 또 4년에 한 번씩 각 지역 권역별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북한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상적인 국가들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어떤 보통 선거 또 비밀 선거 이런 원칙들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또 요구를 어떤 이유에서든 먼저 알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알아서 이런 것들을 착착착 해준다. 그러니 노동당을 통해서 해준다. 그러니까 내 말을 노동당의 말을 잘 들어라. 이게 이제 기본 정치 논리이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것을 어떤 민의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일종의 절차상의 추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할 때 찬성 반대를 묻는 경우가 흔하고요. 예를 들면 뭐 선거 때 내가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함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최고 지도자나 노동당이 미리 준비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반대파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매우 무시무시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북한에서 이런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뭐 참석률이 항상 99.9% 이렇게 나가는 거고 뭐 또 제가 말했던 찬성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결과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호에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회 운영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최고 지도자나 노동당이 사회 구성원들의 뭐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일부 이제 제한된 협소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또 사회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선거를 하면 우리가 투표를 하는 권리도 있겠지만 이 자신이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있을 텐데 그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나 이런 데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입후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건가요? 예, 명목상으로는 출마의 자유가 다 있는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에서 검증되고 지명된 사람들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노동당이 후보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후보가 늘 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600명대 후반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방 인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수만 명의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어쨌든 종합적으로 따지면 뭐 4, 5년에 한 번씩 수만 개의 선거구에서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다 단일 후보예요. 그러니까 예,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라든지 또 유권자들의 어떤 비교 선택 이런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 노동당에서 정한 후보를 추인하는 또 사실상의 그냥 통과 의례 같은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뽑은 후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찬성 반대밖에 없기 때문에 예, 반대는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북한 정치의 특징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대통령 뭐 이름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시도 이름은 다 알고 또 조금만 더 생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속한 동, 뭐 구, 또 시, 군에 다 알게 되고 또 선거가 되면 뭐 벽보가 붙으니까 아 이번 선거에는 또 이런 사람이 나왔구나 이거 관심도 가질 수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특히 이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누구를 뽑았는지 또 자기가 자기와 이제 연관이 있는 대의원들이 누군지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에서 이런 정보를 파악하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그런 또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북한의 선거와 선거 제도와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정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고 뭐 세계 여러 나라에도 다양한 정당이 있는데 북한에도 노동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북한의 다른 정당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사회주의의 보편 이론을 보면은 정당이라는 것이 그 구성원들을 지도하거나 통제하거나 가리키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뭔가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요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결사체로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정당을 국가와 법률, 제도가 보호하고 또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정당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권 여당이나 야당과는 개념이 아예 틀린 것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노동당, 당이라고 붙이는 건 이제 노동당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이제 뭐랄까요? 집권 여당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지도 기관 맡고 있는 당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권이 수립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있었던 기존의 정당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시대는 사실상 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뭐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과 관련해서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막 활발해질 것 같으니까 김일성이 좀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민주주의가 있다, 다원주의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몇 개의 정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선 천도교 청우당 또 조선 사회민주당. 그래서 하나는 어떤 사회주의긴 하지만 약간은 좀 다른 서구식의 사회주의도 존재하는 것처럼 해서 조선 사회민주당을 둔 거고요. 이제 조선 천도교 청우당은 어떤 이제 북한의 우리 민족의 어떤 정통성을 계승하는 흐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천도교를 어떤 기본 그 당의 뭐 이념이나 이론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천도교 청우당을 이제 내세웠죠. 물론 이곳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 모두 노동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당원이 몇 명인지 이 당은 도대체 뭐라는 곳인지 드러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노동당이 대외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한국 혹은 해외에 있는 뭐 동포
이렇게 해서 뭐 자기들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런 행사를 열 때 하나의 참가 단위로 이 두 당이 꼭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북한은 일당제, 일당 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당이나 공산당 하나가 그 집권 여당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 꼭 북한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도 중국 공산당, 그리고 과거에도 또 베트남도 베트남 공산당, 나머지 동구 뭐 구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 국가 시절에 전부 다 그 나라의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이 일당 독재를 했었죠. 그게 이제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아주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 정당이 존재하지만 약간 허울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정당도 결국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질문은 앞에서 얘기했던 최고인민회의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 국가의 수반이다, 공식적인 국가의 수반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최고의 지도자인데 또 김영남을 국가 수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북한의 정치 체제나 정치 기구가 상황에 따라서 급조돼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학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기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북한이 제 아무리 사회주의 체제를 한다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국가 부분이나 행정 부분의 그 기구의 서열이나 업무 분담 이런 걸 놓고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구들이나 체계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치 기구를 좀 이해하는데 다소 난해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국가 수반,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국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최고 통치권자를 의미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대표하는 권력, 이것이 이제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국가 원수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또 미국의 국가 원수는 당연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혹은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헌법상 국가 원수가 약간은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 김영남을 국가 수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남은 최고인민회의를 통제하거나 지도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가 마치 북한에서 이 입법기관처럼 선전을 하고 있고 또 1년에 2번씩 또 회의를 열어서 몇 가지 좀 시시콜콜한 법률 제정이나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의회에 해당하는 조직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는 중요 결정은 노동당이나 최고 지도자가 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내부에 공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치적 사업을 홍보하는 분야에만 이제 공개적으로 안건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최고인민회의를 통제 지도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또 상급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수장이 이제 김영남입니다. 그런데 북한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 수반이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 너무 모든 권력이 다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중요하지 않은 하나 정도 외교 의전 같은 걸 처리하는 하나 정도는 좀 떼놓자 이런 발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 당국은 특히 그 주체사상 이론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 최고 지도자들과 수준이 좀 다르다 이런 과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김일성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전 인류의 혁명과업을 이끄는 인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은 뭐 예를 들면 사회주의의 뭐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 또 엥겔스, 뭐 레닌 급이다. 공견하게 이제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고 지도 이제 인류의 리더인데 다른 나라 대통령, 다른 나라 국왕과 같은 레벨로 되는 게 좀 자존심 상했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 정상들을 뭐 이렇게 만나거나 의전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행정 외교상 뭐 꼭 필요한 뭐 국제사회 회의 참석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외적으로 국가 수반으로 지정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약간 입법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북한에도 사법부적인 기능을 가진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북한에도 사법부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나요? 예, 방금 말씀드린 최고인민회의가 일부 입법 기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기능과 관련해서는 뭐 100%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사하다라고 이제 대칭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내각입니다. 내각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의 내각 총리가 이제 이끄는 행정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통, 치안, 뭐 의료, 교육 이런 이제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정부 부처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처들이 쭉 이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입법이나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사법은 더더욱이나 이런 정상적인 국가들에 비교해 볼 때 그 기능과 역할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는 사법권이라고 말할 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북한의 법원이나 검찰 조직에 이제 힘이 약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뭐 인민보안부 그리고 뭐 우리 국정원이라고 꼭 말하기는 뭐하지만 북한의 아무튼 그런 공안 조직 중에 최대 공안 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 그런 곳의 간부들보다 이 검찰소나 또 재판소의 간부들이 훨씬 이렇게 하대 우대 그렇게 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어떤 사법부나 입법부 아까 얘기하신 내각까지도 사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약간 형식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북한의 김정은에게 정치의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김정은이 결국 정치를 잘하는 게 북한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김정은이 정치를 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정은이 정치를 잘해야죠. 예, 저는 김정은이 정치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북한 주민들 좀 먹고 사는 문제도 근심도 좀 덜어줬으면 좋겠고 자꾸 이렇게 한반도에서 호전적이고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정은 나이는 어리지만 외국 유학 경험도 있고 최소한의 이 상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 구조와 환경상으로 놓고 볼 때 김정은이 정치를 잘할 가능성은 아직 모른다. 이것이 또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른 나이, 또 부족한 경험, 그다음에 과연 김정은 주변에 정말 쓸만한 인재들이 있을까? 김정은 측근의 간부들이 지금 다 70대 할아버지뻘 되는 고령 간부들이 다 주변에 있는데 어떤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 그리고 과거와 차별화된 국가 운영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또 의문을 낳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김정은의 권력 유지 의욕 또 권력 유지를 위해서 김정은의 선택 카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바라본다면 북한이 보여주는 행태나 북한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훨씬 수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북한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치란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북한에는 정치는 없고 오로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하루빨리 올바른 정치가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